네,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소개받은 저는 인경이고요. 지금까지의 강의를 다루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선생님들이 바로 내일 출근해서 만날 수 있는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드리는 40분은 대부분의 선생님들한테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강의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담도 폐쇄 환자 아이를 혹은 성인이 된 환자를 진료실에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이게 담도 폐쇄증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진단이 돼서 치료받는 환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과거에는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치료가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이 왜 생겼는지부터 쭉 총론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좌장으로 계신 한석주 교수님이 제일 권위자이신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가능한 객관적인 것과 현재 치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어제 밤새 수술하고 지금 잠 못 자고 준비를 잘 못했는데 필요한 거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도폐쇄증이 이제 영어로는 빌리아리 아트레지아고요. 아까 호인걸 교수님이 뭐 디오데나 아트레지아, 에스파지 아트레지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트레지아가 소아외과에서 참 그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왜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고 소아외과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병명인데 이 담도가 안 생긴 거라기보다는 담도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아이들입니다. 담도 폐쇄 진단이 1년에 대한민국 출생아 전국에서 1년에 40에서 50명이면은 이건 정말 진료실에서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드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돼서도 한 번도 못 만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당연한 질환이고요. 인시던스는 이상하게도 꼭 10,000명에서 1명입니다. 지금 출산율로 따지면은 올해 30만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올해 30명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전국 전형 연구 등록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14명 정도 수술했으니까 전국에서 그러면 올해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시던스가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저희 한석주 교수님 포함해서 선배 교수님들의 여러 치료 경험이 누적이 돼서 감사하게도 전국의 담도 폐쇄 환자분들 거의 30에서 40% 환자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받고 계셔서 지금 이제 그런 치료 경험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7년에 그 심평원 데이터로 실제로 담도 폐쇄로 진단명 들어간 환자들 추계를 해보면은 딱 1.10,000명 중에 1.06명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유럽 그쪽은 15,000에서 2만 명 중 한 명인데 유난히 동아시아,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쪽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병원장님이 오정탁 교수님이 과거에 그 소아외과 학회에서 저희 주제 토의로 2001년생부터 2010년생 담도폐쇄 진단된 환자들을 소아외과 전국 정회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0년에 459명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6명. 대부분의 환자는 말씀드릴 카사이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간 경변증이 진행이 많이 돼서 바로 간 이식을 한 경우가 소수 있었고 대부분은 카사이 수술을 받고 나서 지내지만 우리가 어떤 뭐 탈장 수술이라든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갑상선 암 수술처럼 치료했을 때 성공률이 90% 이상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 그런 병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카사이 수술을 받았음에도 계속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간 이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온 가족이 갖고 지내는 좀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 환자 결국 간 이식으로 진행이 됐던 데이터였었고 이 담도폐쇄증의 원인으로 사실은 우리 의학 발전이 많이 됐는데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산전 진단을 통해서 뭐 애들 간 밑에 시스트가 동반된 담도폐쇄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로테이셔널 아노말리를 동반한 환자들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런 피탈 타입이 이 담도 폐쇄 또 5에서 10%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진단된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현재 진행된 연구의 최신 트렌드로는 주상기 동안 아이 몸에서
어쨌든 인펙션 트리거링이 됐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CMV, 뭐 로타 이런 것들 등등 가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든 주상기 과정에서 이 이뮤놀로직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서 아이 몸속에서 담독을 공격하는 일련의 염증 과정이 진행되는 거로 보는데, 이게 제가 그 논문에 썼던 그림인데 정상 간과 담도를 이렇게 돌려서 놨을 때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이 아이들의 뱃속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마치 불에 알코올 램프에 쓱 그을려서 말라붙은 어떤 무슨 오징어 다리 같은 형체가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다 폐허가 돼 있고 언제 뭐가 다쳤건지를 모르는 것처럼 결과물만 보게 되는 게 사실 이 병의 문제고, 보통 쓸개와 간 외 담도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간 내 담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극명한 사진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주 증상은 이렇게 에이콜릭 스툴이라 불리는 흰색 약간 아이보리 옅은 회색빛의 대변으로 오는데, 이거를 빨리 부모님이나 이 아이들을 목격하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빨리 리퍼를 보내주셨을 때 이 환자들이 치료를 빨리 받고 잘 치료를 받으면은 이렇게 수술하고 4주 지나서 집에 가기 직전에 대변 색깔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암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대변색인데, 거꾸로 말하면은 요 얼리 사인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에이콜릭 스툴 혹은 황다리로 이렇게 주로 오는 아이들이 왔을 때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소아외과 의사들이 그 피 검사를 통해서 담즙 정체가 있는지를 보고, 특히나 이 환자들은 그 직접 빌리루빈과 감마 GTP가 상승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청학적으로 의심이 되면 복부 초음파, 그리고 간 섬유화 스캔, 그리고 MRGP, 그리고 간담도 스캔을 4가지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다 진행을 하면, 저희가 연구 결과로는 이렇게까지 진행하면 보통 진단율이 98, 9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최종 진단은 결국은 이 환자들이 담도가 기능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담도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수술실에서 담도 조영술에서 진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정 수술인 카사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복했을 때 이 아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아기간인데 벌써 이렇게 뭉툭뭉툭해지고 표면에 그 서브캡슐라 텔란지액타시아라는 이 혈관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도 조영술 쓸개에 이렇게 조영제를 채우면서 쭉 조영제를 흘려보내면은 원래 이게 간 안에까지 보여야, 정상 간 담도가 보여야 되는데 이 환자는 간 내 담도가 안 보이고, 어떤 환자는 아예 담도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 쓸개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담도 조영술이고 진단의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카사이는 일본의 소아외과 의사 이름을 딴 수술 이름이고요. 59년도에 시작했던 수술인데 이제 보편화가 되었지만 그때 이후로도 계속 같은 원리로 수술합니다. 다치면 안 되는 간으로 가는 동맥, 간동맥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 문맥을 다치지 않게 잘 구분을 하고, 이제 형태는 있어 보이지만 안에가 막혀 있는 이 간 밑에 있는 담도 조직, 쓸개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절제를 하면은, 원래 우리 몸은 담도가 양옆으로 하나씩 큰 담도가 나오고 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지 담도 분지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설거지할 때 수세미에다가 거품 묻혀서 쭉 짜면은 푹 나오듯이 이 송송송송 작은 미세 담도를 통해서 담즙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수술하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장내로 유입할 수 있게 장을 붙이는 재건술을 하는 게 카사이 수술의 큰 모식도입니다. 이곳은 한석주 교수님이 외과 수술 아틀라스 교과서에 냈던 사진이었고요. 실제 환자 수술 장면은 이게 이제 쓸개를 트랙션하고 있고, 이 간 동맥은 빨간색 베슬로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총 그 원위부 담관이죠. 그거를 기능을 못하는 담도로 확인하고 묶고요. 파란색 베슬로로 묶어준 이렇게 표시한 것은 간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담도가 이제 다 끈적끈적하게 덩어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진 담도를 이렇게 날카롭게 칼로 제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담도가 내려갈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여기서 약간 노란 얇은 그 황색 빛깔로 담즙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살짝 이제 지혈을 하고, 우리가 코피 났을 때 흔히 쓰는 에피네프린 그 용액을 여기다가 싹 놓으면 이제 저절로 자연 지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즙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장을
손질해서 올릴 수 있는 이 과정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장 한 가닥을 쭉 올려서 장을 살짝 연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담즙이 나오는 간 하부에다가 이제 붙이는 것이 이제 카사이 수술의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이 환자는 똑같이 담도폐쇄로 진단이 돼서 황달이 다 소실됐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닫는 과정으로 이제 수술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카사이 수술이고요. 카사이 수술할 때는 아이들 체열도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는 항생제나 수액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경정맥의 중심 정맥관 브로비아관이라는 걸 소아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실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01년생부터 11년생까지 환자들을 그때 전국 통계를 냈을 때 이 우리나라 아이들 10년 동안 자기 간으로 초등학교 2, 3학년 때겠죠. 이 아이들이 자기 간으로 지내게 된 확률이 59.6%, 그리고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 40%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제 간이식으로 갔거나 이제 사망한 환자들이 있는데, 간이식이란 치료가 더해졌을 때 10년 생존율이 92.9%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였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5년째 자기 간으로 지낼 확률이 64%였고, 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맨 오른쪽이 문제가 있는 건데, 보시면 생후 90일 넘어서 진단된, 뒤늦게 담도폐쇄 진단돼서 뭐 늦은 나이에 카사이 수술을 받았던 아이들은 황달도 늦게 빠지고 5년 뒤에 자기 간으로 지낼 확률도 50%를 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진단이 빨리 되고 정확하게 교정 수술을 받아야지 결과가 좋은데, 진단이 늦어질수록 환자가 이제 간이식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고요. 이것은 전 세계나 어딜 가나 어느 나라나 거의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전국 데이터의 사실 대부분이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다시 대한소아외과학회에서 그 이후 후속 버전으로 2011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분석을 했는데, 10년 자기간 생존율이 아까 50%가 넘었잖아요. 이제 48.7%로 좀 떨어지고, 전체 생존율은 92.9% 살짝 올랐습니다. 통계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간이식의 보편화, 성공률이 좀 더 올라간 면과 동시에 이제 간이식 결정하는 시기가 이전보다 좀 앞당겨졌다는 것. 그 거꾸로 말하면은 카사이 수술하고 나서 성적이 더 이제 어떤 천장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카사이 수술만으로 정복하지 못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술 아나토미 보시면은 간은 무균 상태인데 균이 많이 있는, 아무리 좋은 균이라도 균이 있는 장을 열어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담즙이 안 나온 아이들은 우리가 수도꼭지 뭐 동파되지 말라고 물 조금 틀어놓고 하면은 동파 안 되지만 이제 걸어 잠그면은 안에가 얼어서 터지거든요. 플로우가 없는 상태로 오래 가면 이 아이들이 담대염이 잘 오고요, 악순환이 됩니다. 담즙이 안 나와서 황달도 올라가 있는데 담대염까지 와서 간이 더 나빠지는 그 악순환으로 가는 과정으로, 담대염이 카사이 수술하고 이제 안정되기 전 1년 이내 제일 흔한 게 그렇고요. 그래서 그 카사이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께서 어떤 아이가 찾아왔는데 카사이 수술 받고 한 6개월 됐는데 열나서 왔다. 그러면은 꼭 담대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냥 똑같이 URI 심텀 있고 설사하고 해서 보냈는데 결국 더 황달 생겨서 담대염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장이랑 연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탈수돼서 담즙 분비 떨어지면서 다시 담대염 사이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담대염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뭐 파라인플루엔자 유행하고 수족구 유행하면서 탈수되면서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담대염이 지역사회에서 보실 수 있는 담도폐쇄 환자들이 가장 흔한 유형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이들은 대부분은 카사이 수술 당시에는 간 섬유화가 스테이지 2, 3, 페리포탈 septal 파이브로시스에서 뭐 그렇게 페리포탈 파이브로시스 정도까지인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간 섬유화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이 또 달라지고 진행이 달라지는데, 이제 심해진 경우에는 문맥 고혈압이 생겨서 어린 나이에 애들이 베타블로커 먹고 이제 내시경 주기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일상생활을 잘 지내다가 열나면서 체온 올라가고 맥박 빨라지면서 베릭스 블리딩 터져서 급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청소년과 의원으로 가지 않고 병원급으로 오겠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는 IV라도 맞춰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기 합병증이 있지만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대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엄마 아빠인데 진단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한테 이런 최악의 경우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담도 폐쇄를 보는 의사들이 또 노력을 덜한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것들을 근거로 외국에서 논문들이 좀 있었고요. 다시 수술 받는 나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카사이 수술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수천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생후 60일 안 됐을 때 카사이 수술을 잘 해주면은 간이식 안 받고 지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고 우리나라 데이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카사이 할수록 황달이 빠지는 빈도도 높아지는 것도 이제 계단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되게 중요해서 일본이랑 타이완, 스위스, 중국 일부 몇 개 성들, 그리고 캐나다, 퀘벡에서는 이게 스트로크 컬러 카드를 나눠주셔서 환자들한테 대변 색깔 이상하면 체크해서 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이제 보편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논문도 많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의료기술 발전했는데 이게 스크린 시스템이 별 관심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97년부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진단 시기가 생후 60일을 넘어갔던 때였는데 최근에 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진단되거든요. 대만은 이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조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했고 스크리닝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진단과 치료, 우리가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애들이 진단을 시기를 놓쳐서 엄마들이 평생 죄책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종합적인 시스템은 정책으로 가야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애들이 대변 색깔이 좀 밝아졌고 황달이 이 시기에 아직도 황달이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담도 폐쇄 의심하시고 종합병원에 소아외과가 있는 병원을 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가성비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평생에 한 번 빨리 진단해서 이 환자를 보내주셨을 때 환자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 환자는 로또를 맞은 걸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한 명의 환자가 1년에 한 명만 진단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성비가 떨어짐에도 한 번은 대박을 맞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간 섬유화가 진행돼서 간 이식할 때 이제 그 딱딱해진 담도 폐쇄 간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조기 진단, 정확한 조기 수술이 중요하다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자랑을 말씀드리면 제가 세보니까 전국의 37% 환자분들이 내원 중이고 그리고 사실은 담도 폐쇄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여러 과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소아과 선생님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데이터도 많으니까 좋은 페이퍼도 내시고 그래서 이 소아 간 연구 그룹들이 되게 이제 활발히 돼 있고요. 지금 또 병동에서는 이제 아주 루틴하게 담도 폐쇄 환자들 오면은 매일 그냥 얘기 안 하고 오도 안 내도 애기 똥 사진을 계속 올리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저귀 하나하나 까보고 코 막고 냄새 맡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이패드로 편하게 회진 돌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언젠가는 아까 스트로크 컬러 카드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에는 이제 가수 효린 씨가 담도 폐쇄로 알려져 있으세요. 이분 잘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고 음주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효린 씨가 담도 폐쇄 홍보 대사로 오셔서 한번 이렇게 기업 홍보는 아니지만 점유율 1위인 기업과 함께 담도 폐쇄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지속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사실 내심 계획은 애기들 기저귀 거기 봉투에다가 스트로크 컬러 카드 하나씩 붙여놓고 하면은 누군가 한 명은 조기 진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은 못 돼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 환자당 수술 전부터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대변색이 쭉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색깔이 좋은 애들, 완전 좋은 애들, 물변 보는 애들 이게 다 있어서 이런 대변을 보면은 뭔가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누군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벌써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고 얘네들은 또 7개로 분류해서 정상, 회색변, 불분명 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건 이탈리아에서도 하고 있고요.
푹 똥앱 다 해서 이것들을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다 예감 얘 민감도, 특이도 매우 높은 검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핸드폰 다 찍잖아요. 이걸로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숫자화해서 분석해서 AI로 돌려서 인공지능 시스템도 만든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우린 사실 똥의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똥 얘기하면 웃지만, 근데 의외로 이 똥 어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기다려드릴게요. 이렇게 똥을 싸고 내가 어떤 똥, 많은 똥, 무슨 색 똥, 언제 똥, 뭐 먹고 똥 싸는지, 뭐 먹고 좋아졌는지를 기록을 다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제 만성 장질환 분들이거나 이제 아기가 장질환이 오래 뭐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외국에서는 일지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똥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풋 트래커도 있는데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기록, 그래프도 만들어진 똥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싶고, 실제로 저도 이제 착각한 게 애들을 적게 나니까 엄마 아빠들 경험이 적어서 담도폐쇄 진단이 낮아지거나 진단율이 떨어지거나 뭐 똥 색깔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을까 했는데, 맘카페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렇게 똥 사진 올리고 뭐 이렇게 제발 모자이크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똥에 관심이 많구나. 의사들은 똥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똥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똥을 좀 자주 봐주시고 먼저 체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담도폐쇄 환자들이 카사이 수술 받고 잘 지내면 좀 좋겠는데, 결국은 간이식으로 간 아이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식 역사를 찾아보니 1963년에 피츠버그의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의학 발전이 상당수가 과거에는 불치병, 더 이상 다른 실험적인 치료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환경에서 발전되었던 경우들인데 이 경우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간이식의 역사는 담도폐쇄 환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첫 환자는 수술하고 출혈로 사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간이식이라는 게 사실 정립된 치료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또한 성인과는 또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과 관심과 고려 사항이 필요한 게 소아 간이식입니다. 담도폐쇄 환자가 성인은 뭐 지방간 네플드나 과거에 내시라고 했던 그 지방간 계통, 뭐 헤파토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간이식의 대상 질환인데, 소아는 대부분이 70% 가까이가 담도폐쇄에 의한 간 경변증이 그 간이식의 원인이 되고, 일부는 급성 간부전 혹은 절제 불가능한 악성 간 종양, 그리고 양성 종양이지만 그게 이제 환자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됐을 때도 간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그 다른 외국과는 달리 간 이식의 비중에서 담도폐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5%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담도폐쇄 환자의 간인데, 이 사진 보시면은 스토목이 애 오른쪽에 가 있고 간이 왼쪽에 가 있고, 베나카바 하대정맥이 없고요. 포탈벤이 12장 앞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태아형, 그러니까 로테이션 아노말리, 여러 가지 동반기형, 중증 심장기형 동반한 아주 드문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인 경우도 이제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아 간이식 어떻게 되고 있느냐? 1년에 3번이 40에서 50 케이스인데, 외국과는 달리 뇌사자 기증자가 문화가 상당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체 기증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사실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담도폐쇄 환자분들이 많이 믿고 찾아주셔서 1년에 10명에서 한 15명, 많게는 16명까지도 작년에 제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3명 정도 한 달에 한 명꼴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2000년도에도 40명대 계속 이제 비슷한 숫자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세 이하 간이식 환자들을 세보니 작년에 이제 전국 환자 중에 39%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뇌사 기증자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아이들이 꼭 필요할 때 안 나타나고, 지금 애가 상태가 뭐 예를 들어 열나고 이럴 때도 뇌사자가 생겨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식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혹은
보호자 원해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내 간을 주고 싶다. 그런 보호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생체 기증자를 구성이 되고 전국에서도 50명 있으면 10명에서 15명, 한 2, 30%가 이제 뇌사 기증자, 나머지 생체 기증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 데이터지만 2003년 이후로는 이제 생존율도 간 이식하고 나서 90%에 이르렀지만 지금 이제 95%, 1년 이상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올라올 정도로 치료 프로토콜 준비 그리고 수술 기법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과 소아외과, 이식, 간담체 외과 의사들, 장기 센터, 중환자, 간호팀 그리고 혈액은행, 영상의학과 모든 직군이 함께 움직여야지만 가능한 팀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아 이식 환자들은 일단 그런 담도 폐쇄를 비롯한 이식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그 외에도 성장 상태, 심폐동반 질환이나 중증 상태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서 CT, MRI 같은 것들로 아이의 뱃속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의 몸은 작고 어른의 간을 잘라주기에는 너무 커서 배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렇게 아이의 몸통 좌우 높이를 다 재고요. 기증자 검사를 한 그 성인 기증자가 있다면 똑같이 절제하게 될 요 간의 좌우 높이를 다 재고 적분까지 해서 볼루메트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이식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가 5세 미만인데 그 환자들한테는 우리 몸에 있는 간의 한 20에서 25%만 아이들한테 기증을 해줘도 쓸개를 절제하지 않고도 기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사례고 엄마 간 전체를 적분해서 보니 이 전체 간의 26%만 아기한테 주면 됩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폰탄 수술 받고 심장과 간이 같이 부전이 온 경우에 심장, 간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폐기능이 버티지 못한 상태에서 간 이식을 준비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감염이 지금 진행 상태인데 이식하고 나서 면역대제를 복용하면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사실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도 불가능한 상태고 예전에는 그 복강 내 문맥 혈관 계통이 적합하지 않으면 이식의 금기증이었는데 요즘에는 다장기 이식 혹은 혈관 성형술을 통해 극복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수술하고 나면 수술로 끝이 아니고 평생 면역제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듣거나 보호자가 말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식하고 나서 더 불행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 환경, 부모 자식 관계, 서포트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까지도 사실 다 고려해야 되는 되게 복잡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소아한테 기증하시는 경우는 소아가 소아한테 기증은 거의 불가능하고 전국적으로 몇 케이스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하면은 그 대부분은 성인 간의 왼쪽 끝에 2, 3, 4번이나 2, 3번 구획 정도만 아이한테 기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한테 가는 기증자 간에 문맥 하나, 동맥 하나, 담도 하나, 정맥 하나가 나오는 게 좋은데 어제 수술할 때도 이제 어려웠던 게 동맥이 2개 나오고 담도가 2개 나오고 그게 복잡한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른 신장 이식은요. 우리 몸에 사실 좀 이런 말 그렇지만 보조 배터리처럼 우리 몸의 걸 떼지 않고 그냥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바이탈이 이렇게 언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 이식은 몸에 있는 단일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를 떼고 그 사이를 환자가 버티면서 새 간을 붙인 동안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 시한폭탄처럼 시가 돌아가거든요. 환자 계속 바이탈 안 좋은데 빨리 붙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주신 분 간이 있으면은 정맥 붙이고 문맥, 동맥, 마지막 담도를 붙이는 게 최종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세 미만이면은 아기 대정맥이요. 어른 여러분도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어른 간정맥은 한 2c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정맥을 반을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클램프를 하고 이거 붙여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피를 다 차단을 한 상태로 한 15분, 20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담도 폐쇄 아이들의 문제는 간 문맥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거나 작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들 여러 가지 혈관 치환술을 포함해서 변형 성형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 고비, 정맥과 문맥을 붙이고 나면 이제 동맥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더 조그만 걸 붙일 때 되니까 이게 10배로 확대해서 이제 꼬매는 장면이고요. 나머지 이제 담도를 붙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거의 성인 체격이라 사실 그런 그때 시기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오른쪽 간 좀 더 큰 쪽을 아이한테 희생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보통 3세 안 되거나 좀 작은 저학년 경우에는 왼쪽 간 정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체중이 5kg 안 되는데 NICU에 있는데 간이식을 해야 되는 아이들 실제 있고, 그 친구들은 그나마 제일 작은 간 쪽도 너무 커서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변형 이식편을 쓰는 보고들도 있고요. 이거는 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능은 해졌습니다. 수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기증자 수술은 로봇 수술로 많이 진행이 됐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능한 보이지 않게 흉터를 최소화하는 술기로 발전했습니다. 담도 폐쇄 환자들이 이제 이식하고 나면은 그 간이 굉장히 상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간이식 동영상입니다. 이게 지난주 수술했던 애인데 카사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늦게 진단된 아이였습니다. 이제 배를 크게 그 벤치마크의 모양처럼 크게 열고 간을 쭉 어시스트가 아기 몸의 왼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섬유화된 간이 보이고 있고요. 대정맥에서부터 간을 이제 분리하면서 하나하나 결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식한 사람한테는 다행이지만 수술을 전에 받지 않아서 이렇게 혈관이 분리가 잘 되고, 빨간색 동맥, 파란색 문맥 분리하고 대정맥에서 간을 이렇게 떼는 장면, 그리고 대정맥으로 가는 오른쪽 간정맥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정맥, 왼쪽 간정맥도 이렇게 베슬로브이라고 해서 고무줄로 묶어서 분리하고, 이게 아까 카사이 수술할 때 했었던 그 소장 문 앞에서 담즙을 받아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간을 뗍니다. 그래서 그 간 뗀 상태에서 기증자 간이 도착해서 기증자 간정맥에 아기 대정맥을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고, 제일 큰 거부터 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간정맥 붙이면 이제 기증자 문맥, 아기 문맥 해서 하나씩 꼬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간으로 피를 통하는 재건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돌아오게 되죠. 피가 안 통한 장기에서 피가 통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마법처럼.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고 환자도 갑자기 확 마법처럼 이제 좋아지는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 동맥 붙이고 담도를 아까 준비한 소장에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이제 수술은 거의 막바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도 다 꼬매고 나면은 이제 지혈제 여기저기 뿌리고 뱃속 혹시 남은 거 있나 정리하고 이제 배를 닫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7시간짜리 수술을 2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식 후 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이식받은 아이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견서를 드려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경우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열 나는 애들, 인펙션 생기는 경우, 그 나머지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블리딩, 디하이드레이션 있는 경우가 있고, 리젝션이 왔는데 마치 피버로 인펙션처럼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간이식하고 나면은 거대세포 CMV랑 EB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 몸에 있어도 아무 문제 안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은 초기 면역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레티나이티스부터 엔테라이티스 생기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모니터링을 같이 쭉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프로토콜 상에서는 아예 예방적으로 다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그 프로필락시스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타이터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딱 필요한 시점에 바로 개시를 하는 그런 프리엠티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EB 바이러스 인펙션은 사실 타이터가 올라가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면역대 조절하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고요. 이식을 받았는데 아이가 자꾸 밤에 열이 한 번씩 나고 식은땀 나고 목에 뭐가 만져진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긴장합니다.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담도 폐쇄 환자는 콜란자이티스, 헤파타이티스가 자주 오는데, 이식하고 나서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담도가 좁아져서 생긴 합병증이거나 거부 반응이거나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담도가 좁아진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담도염이라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거부 반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실 지금 소아 간이식을 하는 센터가 서울에 있는 주요 4개 병원이 대부분의 환자를 보시는데 아마 대부분 이 주말에 셉트린을 먹거나 매일 셉트린 복용하는 프로토콜로 가고 있어서 이식하고 나서 1년이 안 됐는데 소아청소년과 왔다 뭐 먹고 있니 물어봤을 때 셉트린 먹고 있는 경우 대부분일 거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 주폐포자충 폐렴 예방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PTLD, 그러니까 포스트 트랜스플란트 간 이식 후 신장 장기 이식 후 생기는 림프구 증식성 질환인데 아이가 이식하고 잘 지냈는데 EB 바이러스가 좀 높았거든요. 밤에 열이 나고 배가 종종 아프고 오늘 왔는데 배꼽에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만져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바로 입원시켰더니 이렇게 PTL 뱃속에 림프절 따라 다 생겼고 심지어 간에도 생겼습니다. 이식받은 간에. 그래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은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씩 생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전국에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아이들 바이러스 모니터링, 인펙션 초기 사인 있을 때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식받은 애들이 부산 살거나 다른 데 살았을 때 연락서 온다 그러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사실은 수액 한번 마치고 디하이드레이션 조금 그 치료해주고 보내시면 훨씬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돼서 문제 생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나는 경우들은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간 이식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베릭스 블리딩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이식하고 나서 피 나면 또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혈관 수술을 한 거 보신 것처럼 항응고제라 심한 경우는 안티플레이틀릿도 복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혈 경향이 생기는 아이들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베릭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또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식간기는 괜찮았는데 문맥 혈관 협착이 생겨서 문맥고혈압 다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생기는 출혈이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문제인데 이식하고 나서 리젝션이 이식 후 6개월 내에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꼭 감기 몸살처럼 온 경우가 있어서 이식한 아이들 열난다 하시면 수액 한번 맞추고 보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성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식하고 나서도 성장 클리닉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엔 보통 저희가 성장 호르몬 필요하다 그러면 권고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겁나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심스럽지만 바이러스, EB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악성 종양 때문에 이식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이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하고 나서 이게 성장도 많이 따라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이것도 또한 아셔야 될 게 그 교과서상으로는 생백신 접종은 이식하고 나서는 더 이상 못 하게 돼 있는데 뭐 모르고 맞추셨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 접종을 사실 이식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직접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백신만 조심해 주시면은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 HPV 바이러스는 백신 횟수가 좀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염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잘 봐주시고요. 면역제제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이 면역제 농도가 많이 낮춰집니다. 간이식 같은 경우는 장기 특성상 면역제제 농도를 조금 더 낮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식 후에도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식 후 하고 5년 10년 됐을 때도 이식 간이 또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조용히 만성 거부 반응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제 4년 전에 이제 세브란스 100번째 간이식한 아이가 이제 벌써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있었고 세브란스 병원 1,500리 행사도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셔서 아이가 잘 회복했던 그런 장면들을 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식학회에서 이식 환자들을 많이 봐주셨는데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소아 이식 캠프를 주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진행을 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을에 이제 고향 플랜테이션 장소 빌려서 신나게 돌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식하고 1년 되네, 10년 되네 이식 2번 받았는데 다시 건강해진 친구 골고루 다 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타젤 박사가 한 얘기였는데 자주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무모해 보였던 것들이 어느새 보니까 이제 당연한 치료가 됐고 이렇게 루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공부하지 않는 거는 진짜 죄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실제로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식후 환자, 담도펫에 카사이 수술 받았던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 믿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